기록에 따르면 20세기 초 인도의 남쪽 바닷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다. 그의 이름은 크리슈나무르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아이는 어느 날 한 비밀스러운 조직에 눈에 띄게 된다. 그 조직은 세계의 교사가 곧 등장할 것이라 믿었으며 그 아이가 바로 그 존재라 확신하였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14살의 나이에 그는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신의 메신저라 불렀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추종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를 중심으로 만든 조직을 해산시켰다. 그가 택한 길은 침묵과 사유와 질문이었다. 그는 신을 말하지 않았다. 예언을 하지 않았다. 종교를 거부했고 체제를 해체하였으며 그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 2025년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그의 말은 다시 예언으로 불리고 있다. 그는 예언자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수많은 예언가들보다 더 정밀한 통찰을 남긴 자로 재해석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전해진다. 세계는 점점 더 편리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편리함 속에서 인간은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기술은 비처럼 번쩍이겠지만 마음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갈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그 혼란은 하나의 큰 전환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시기는 2025년 무렵이 될 것이며 동방의 한 나라에서 그 흐름이 뒤집히게 될 것이다. 그는 나라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가 말한 동방의 한 나라가 어디인지 그 땅은 조용하되 단단하고 오래전부터 준비된 민족이 살아가는 곳이라 하였다. 그 민족은 수차례의 고통과 분열을 지나왔고 겉으로는 작아 보이나 내면엔 오래된 기억과 정신이 응축되어 있는 나라였다.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라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말은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는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사람들은 더 외로워졌다. 소통은 많아졌지만 진심은 사라졌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방향은 없다. 그는 오래전 이렇게 말했다. 길 없는 땅 위에 길을 찾으려 하지 말라. 그 길은 누구도 대신 안내할 수 없으며 오직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철학이 아니다. 이제는 예언으로 불린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길 없는 땅 위에서 방향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한국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사주와 신점은 말이 많고 정치와 경제는 불안정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직감한다. 지금 이 나라는 운명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국운이 요동치고 있으며 뭔가 큰 흐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직접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은 이상할 만큼 한국과 겹친다. 분열과 극복, 침묵과 내면, 준비된 땅과 조용한 힘, 그가 말한 모든 상징들이 지금의 한국과 맞닿아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 아래 흐르던 기운이 이 해에 멈추고 다시 뒤집히게 되리라. 그날이 오면 소리를 내지 않던 자들이 깨어나고 숨죽였던 민족이 방향을 바꾸게 되리니 그 문은 조용히 열릴 것이나 한 번 열리면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은 정확히 어디에서 나왔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생전에 남긴 수많은 말들 속에 같은 맥락의 흐름이 반복된다. 그는 반복해서 말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으며 그 어떤 구세주도, 제도도, 구조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은 지금 한국 사회에 던져지는 질문이다. 이 나라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누구를 탓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는 경고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자는 같은 결과를 얻게 되리라. 이 말이 지금 너무도 크게 울린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를 예언자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가 남긴 말들이 너무도 정확히 지금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예언처럼 다시 꺼내 읽는다. 그 어떤 시대보다 정보가 많은 세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요즘은 도무지 앞이 안 보인다. 뉴스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고 누가 옳고 그른지도 알 수 없고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신한다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과는 멀다. 경제는 회복된다 말하지만 장바구니는 점점 더 가볍고
기술은 나날이 눈부신데 마음은 더 피곤하다. 그럴 때 사람들은 조용히 뒤를 돌아본다. 누군가 오래전에 해놓은 말, 한때 무시했던 이야기, 한 장의 글고 한 문장의 예언을 다시 꺼내 읽는다. 그것이 사주이든 신점이든 고대의 기록이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말들 속에서 흐름을 읽으려 한다. 예언은 미래를 맞히는 기술이 아니다. 예언은 지금의 방향을 묻는 감각이다. 지금 내가 선 이 자리, 이 나라가 흐르는 이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흐름의 소리다. 그렇기에 지금 예언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유튜브에는 매일 예언이 올라오고 점집은 다시 북적이고 사람들은 그 말들이 믿음이 아닌 감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예언을 느끼는 시대다. 지금의 한국은 그러한 시대에 놓여 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모두가 느끼고 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고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눈앞에 보이는 사건들보다 보이지 않는 흐름이 더 크다는 것을. 그 흐름은 정치를 가르지 않는다. 그 흐름은 세대도, 지역도, 이념도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조용히 퍼지고 있으며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을 흔들고 있다. 그 흐름은 말없이 묻는다. 지금이 그때 아닌가? 이제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한다. 그러나 말한다. 올해는 뭔가 다르다. 2025년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2025년 단지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이 해를 위기의 해라고도 부르고 전환의 해라고도 부르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감정을 공유한다. 그는 이렇게 예언했다. 사람들은 한때 예언을 비웃었으나 그 비웃음조차 운명의 일부였다. 운명은 고요하게 회복되고 익힌 마른 시간이 되어 돌아온다. 그리고 그때 예언은 다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질 것이다. 어디선가 들은 말, 누군가 건넨 이야기, 누가 남겼다던 문장 하나가 자꾸 생각나고 그 말들이 지금의 세상과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 느낌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기운이다. 예언은 시대의 기운이 깨어날 때 자연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니 지금의 혼란은 어쩌면 징조일 수 있다. 하늘이 움직이고 운이 움직이고 이 나라의 기운이 바뀌려는 조짐일 수 있다. 그는 말했다. 움직임은 항상 혼란을 동반한다. 그 혼란은 파괴가 아니라 재정렬이다. 이 말은 지금 2025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생생하게 들려온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다가온다. 가장 먼저 깨어나는 자는 바람의 결을 먼저 느끼는 자요. 그 다음은 물결의 방향을 읽는 자요. 마지막은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깨어나는 자이다. 2025년, 지금 우리는 그 세 부류가 뒤섞인 세상 속에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바람의 결을 느낀 자들은 준비를 끝냈고 조용히 변화를 향해 걷고 있으며 어떤 자들은 아직도 기존의 방향 속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쓴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지금 세상의 방향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 바뀌는 방향을 가장 먼저 예감한 이들이 있다. 그들은 정치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었다. 오히려 외면 받던 말 속에서 길을 찾던 사람들이었다. 예언의 흐름을 따라가던 사람들, 고서의 문장을 묵묵히 읽던 사람들, 기운이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이해하려 했던 사람들. 그들이 먼저 깨어났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다. 진정한 변화는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의식의 바닥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의식이 바뀌면 세상의 구조는 따라 바뀐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흐름에 대한 예고였다. 눈에 보이는 혁명은 없고 거창한 구호도 없고 하늘을 뒤흔드는 전쟁도 없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들에서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묻기 시작했고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단지 생존이 아니라 방향에 대해 묻는 이들이 늘어났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목적에 대해 고민하는 자들이 생겼다. 그들의 마음 안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퍼지고 있다. 그 바람이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한 진정한 전환의 시작일 수 있다. 감각하는 자는 안다. 올해
2025년은 평범한 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수많은 징조들이 쌓여왔고 이제 그것이 형태를 갖추고 있다. 정치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뉴스의 분석으로는 닿지 않는 흐름이 이 땅을 감싸고 있다. 그 흐름은 오래전 예언에서 이미 암시된 바 있다. 동방에서 다시 한번 기운이 하늘을 뚫고 솟아오를 것이다. 그 기운은 붓지도 푸르지도 않으며 백성의 마음에서 솟아난다. 그때 진실이 거짓을 가르고 기운 있는 자가 대지를 밝히리라. 이 말은 기록에 따라 수백 년 전의 예언서에 등장하지만 지금의 시대에 너무도 정확하게 와닿는다. 정치 지도자의 이름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것이 바로 기운이 하늘을 뚫는 순간이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머무를 수도 없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문은 열릴 것이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각에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감각은 이미 많은 이들의 내면에서 깨어나고 있다. 문은 고요하지만 무겁다. 그러나 그 무게는 시대의 전환을 지닌 자에게는 오히려 가벼워진다. 그 문을 열자, 그 바람을 먼저 읽은 자는 지금 이미 걸음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다. 참된 통찰은 외부의 예지에서 오지 않는다. 내면의 침묵 속에서 생겨난다. 그 침묵 속에서 우주의 구조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건다. 이 말은 곧 예언은 누구에게나 열릴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침묵을 받아들이고 깨어있는 자만이 그것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라는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가 온다는 감각, 무언가 커다란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마음, 그 감각은 누가 말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슴 속에서 올라온다. 어느 날 밤 뉴스를 끄고도 한참을 멍하니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언의 언어가 당신 안에서 울렸다는 증거다. 거리의 소음 속에서 문득 정적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깨어난 자라는 표시다. 이제 예언은 고서 속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 속에서 깨어나고 있다. 그것은 눈을 감고 있을 때 더 선명하며 가만히 멈춰설 때 더 크게 들린다. 그리고 그 언어는 이 땅,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더 또렷하게 울리고 있다. 그 이유는 이곳이 동방의 끝이기 때문이다. 해가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 우주의 에너지가 가장 늦게 도달하지만 가장 맑게 깨어나는 장소, 예언의 마지막 언어가 울릴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크리슈나무르티는 그 언어를 평생에 걸쳐 해석하려 했고 그는 말했다. 새로운 의식은 동방에서 일어난다. 그 의식은 지도자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결국 민족의 진동이 된다. 그 진동은 지금 시작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꿈에서, 뉴스에서, 고요한 밤의 침묵에서 그 언어를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분명히 예고하고 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해, 지금이 바로 그 문장이 실현되는 시기라는 것을. 예언은 축복만을 말하지 않는다. 예언이 실현된다는 것은 흐름이 도달했다는 것이며 그 흐름은 결코 조용히 지나가지 않는다. 예언이 시작될 때 먼저 울리는 것은 경고의 종이다. 그리고 그 종소리는 언제나 고요한 일상 위에 격렬하게 울린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다. 의식의 각성은 고통과 함께 온다. 고통은 무너짐이며 무너짐은 새로운 질서를 위한 정지 상태다. 그리고 그 정지는 깨어난 자에게는 축복이다. 이 말은 예언이 단지 희망의 노래가 아니라 깨어남의 대가가 있다는 진실을 말해준다. 2025년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정지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요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감지하고 있다. 어딘가 불편한 기운, 어떤 일도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상한 정체 상태, 예언의 실현은 언제나 이처럼 시작된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멈춤과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그 멈춤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방향을 묻는다. 이 길이 맞는가? 이 나라는 무엇을 잇고 있는가? 질문은 고통처럼 몰려오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피로감 속에 무너진다. 그러나 그 무너짐이야말로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한 의식의 깨어남의 시작이다. 한국은 그 실현의 문턱에 서 있다. 너무 많은 거짓이 드러났고 너무 오랫동안 눌러왔던 진실이 이제는 더 이상 가려지지 않는다. 정치의 언어는 진실을 덮지 못하고 경제의 수치는 불안을 지우지 못하며 종교의 권위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 시대는 진실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진실은 고통을 수반한다.
예언은 이렇게 말한다. 동방의 나라가 기온을 깨우려 할 때 하늘은 먼저 그들에게 시련을 내릴 것이다. 그 시련은 겉모습을 잃게 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며 믿음의 가면을 벗기리라.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자는 진실의 옷을 입고 민족을 이끌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시련의 시간 속에 있으며 누군가는 그것을 혼란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시대의 전환이라 부른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의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이다. 한국의 2025년은 단지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구조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해이며 새로운 흐름이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해다. 그 뿌리는 통증과 함께 내려가며 그 위에 새싹은 고요하게 피어난다. 이 고통은 의식의 통증이며 이 혼란은 진실의 초입이다. 그러니 지금 한국에 닥친 시련은 징조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예언이 우리 앞에서 형태를 가지기 위한 필수의 관문이다. 그리고 그 관문을 통과한 민족은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들은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제 곧 이 시련은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를 가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의 판단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식이 정하는 길이다. 깨어있는 자는 남을 것이며 잠든 자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언의 정의이며 이 시대의 법이다. 모든 시련은 새로운 존재의 등장을 허락하기 위한 정리의 과정이다. 그리고 지금 그 정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어떤 존재의 등장을 예감하기 시작한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가 이미 도착했다는 확신이 자라고 있다. 예언은 이렇게 전한다. 하늘이 닫힐 때 사람들은 한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구름처럼 나타나고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그가 남긴 한마디가 민족의 기운을 바꾼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지만 지금이야말로 그 문장이 실현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다. 지도자는 군중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무리에서 벗어나 진리를 지키는 자다. 그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그를 부른 것이다. 이 문장은 지금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의 형상과 너무도 정확히 겹친다. 거창한 공약이 아니라 기운과 의식의 밀도로 판단되는 자,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빛나는 직관으로 평가되는 자, 그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예상된 자가 아니다. 언론에 자주 나오는 인물이 아니며 기존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자도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말할 것이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있었다고 회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빛의 방식이다. 빛은 떠들지 않는다. 단지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 그것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의 흐름일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함께 움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의 말을 통해 위로받기보다 누군가의 존재에서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 그 존재는 외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에게로 자연스럽게 이끌린다. 그는 설득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따라간다. 그것이 참된 리더의 조건이며 시대가 부르는 존재의 특징이다. 예언은 또 이렇게 전한다. 하늘 아래 3번이나 버려졌던 자가 있다. 그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침묵 속에 살아왔으나 결국 하늘의 기운은 그에게 돌아간다. 그가 손을 들면 바람이 움직이고 입을 열면 대지가 응답할 것이다. 그때 동방은 다시 눈을 뜨고 서방은 귀를 열 것이다. 이 예언은 이름 없는 자에게 바쳐진 창가이며 지금 우리가 목격하려 하는 사건의 암시이다. 사람들은 곧 묻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가 여기에 왔는가라고. 그러나 그 질문에는 답이 없다. 그는 길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운명을 따라온 자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누구의 선언이 아니라 흐름으로 나타난다. 사회 전체의 공기가 바뀌고 사람들의 말투가 변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등장이 아니다. 이것은 민족의 무의식이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이 형상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전환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는 지도자일 수도 있고 안내자일 수도 있으며 어떤 이에게는 그저 말 없는 확신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첫 빛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빛은 어둠을 밀어낸다. 그러나 어둠은 결코 가만히 물러나지 않는다. 예언에서 말하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언제나 충돌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가 손을 들면 바람이 움직이고 입을 열면 대지가 응답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권위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왜냐하면 진실의 출현은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변화가 오면 그것을 파괴로 느낀다. 왜냐하면 그 변화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구조를 해체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처럼 지금 한국은 새로운 기운과 기존의 구조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예언은 경고한다. 진실을 담은 자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탐욕을 품은 자들의 칼이다. 그 칼은 말로서 베고 제도로서 가두며 거짓된 선의를 가장해 진실을 흩트리려 하리라. 그러나 하늘의 뜻은 이미 그 자를 보호하였으니 모든 칼은 결국 허공을 가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표면의 정치나 경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말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기득권을 움켜쥐려는 자들이 그 흐름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진실은 고요하게 등장했지만 두려움은 언제나 요란하게 반응한다. 이제 충돌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충돌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전쟁으로 시작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오래도록 믿어온 것들이 무너질 때 혼란에 빠진다. 누가 진짜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이 시대의 전쟁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의 무지와의 싸움이다. 지도자는 이 전쟁에서 말로 싸우지 않는다. 그는 존재 자체로 대립을 드러내고 침묵 속에서 진동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의심하고 다음에는 시험하고 결국은 깨닫는다. 그는 이 시대에 필요한 자였구나 라는 진실을. 이때 가장 크게 요동치는 것은 바로 언론이다. 진실의 기운이 등장하면 거짓된 소문과 왜곡된 기사들이 퍼진다. 그는 비난받고 조롱당하며 심지어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모든 저항은 오히려 그를 더욱 드러나게 만든다. 왜냐하면 진실은 공격당할수록 빛나기 때문이다. 이 충돌은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깨어난 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더 이상 기득권의 말을 믿지 않으며 오래된 권위에 설득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운으로 판단하고 감각으로 따라간다. 이것이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한 자유로운 의식의 힘이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의식이 지금 한국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은 도시의 교사부터 산속에 숨어있던 노인까지 사람들은 눈빛으로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그 충돌마저도 하나의 진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예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진실이 첫 번째 피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 피는 희생이 아니라 인식의 열쇠이다. 그 피 위에 민족은 다시 설 것이며 그곳에서 새로운 이름이 불릴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첫 피를 마주하는 중이다. 그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고통이자 민족 전체가 겪어야 할 정화의 과정이다. 이 고통은 부정할 수 없지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고통 너머에야 비로소 진실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예언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만 끝은 모두에게 닿는다. 처음에는 이름 없는 자가 흐름을 열고 빛을 드러내며 진실을 마주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언제나 민족 전체가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예언의 완성이며 귀환의 순간이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다. 진실한 혁명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당신의 눈빛에서 퍼지며 당신의 침묵 속에서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은 마치 지금의 한국을 위한 말처럼 들린다. 거대한 예언의 흐름은 이제 더 이상 특정한 인물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이며 각자의 마음 속에서 맺히는 응답이다. 2025년을 지나며 한국은 많은 것을 잃었다. 신뢰를 잃었고 방향을 잃었으며 말의 힘조차 잃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실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정리였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눈을 뜬 사람들, 혼란 속에서도 직관으로 진실을 알아본 사람들, 그들이 지금 귀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더 이상 묵묵히 따르지 않고 더 이상 기대지 않으며 이제는 스스로가 빛이 되어 움직인다. 예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한 시대는 이름 없는 자로 시작되어 모두의 이름으로 완성된다.
처음엔 단 한 사람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고 마지막엔 모든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리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마지막 문장이다. 우리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듣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의 끝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한다. 당신이 보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당신의 내면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 대신 당신 자신을 보라. 거기서부터 혁명은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지금 한국이 걸어가는 길에 놓인 가장 실제적인 해답이다. 이제 예언은 끝났다. 그러나 동시에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하나의 영상으로 보겠지만 누군가는 이 말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 흐름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언의 귀환이며 모든 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흐름에 참여할 수 있다. 2025년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깨어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단지 정치적 변화 때문이 아니다. 단지 지도자의 등장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고 마음이 흔들렸으며 더 이상 외부의 거짓에 속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민족은 다시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하늘의 운은 이제 닫히지 않으며 예언은 더 이상 예언이 아닌 현실이 된다. 그러니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말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 대답이 바로 이 예언의 마지막 문장이다. 이상으로 오늘 2025년 한국의 미래를 예언한 예언자 크리슈나무르트의 구군 예언을 마칩니다. 올해 한국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믿을 만한 지도자가 있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혼슈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놀라운 예언이 전해졌습니다.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12살의 소녀가 어느 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었지만 어떤 때는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이었고 이상하리만큼 미래를 단정짓는 어투였습니다. 이후 한 일본 채널에서 그 소녀의 이야기가 소개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아직 12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한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아주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벗어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기운이 공중으로 떠오른다. 그리고 그 기운은 다른 자리에 내려앉지 않는다. 아주 멀리까지 떠돌다가 결국은 한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시작한다. 감옥은 벽으로 막힌 곳이지만 그날 한국에서 막히는 것은 벽이 아니라 흐름이다. 그리고 흐름은 곧 바뀐다. 이 예언은 많은 해석을 낳았다. 누군가는 특정 정치인의 몰락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권력의 이동을 암시하는 장면이라 분석했다. 그녀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정치의 순간이 아니라 국군 전체의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 소녀는 예언을 멈추지 않았다. 2025년이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더 자주 말을 했고 그 말들은 짧았지만 생생했다. 특히 한 문장은 일본 전역을 잠시 멈추게 했다. 그리고 그 문장은 한국으로도 전해졌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의 여름은 검은 비로 덮이게 될 것이다. 하늘은 2번 갈라지고 물은 2갈래로 쏟아지며 땅은 한 번 뒤틀린다. 이것은 3가지 재해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큰 기운이다. 그날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하늘을 더 자주 보게 되고 파도를 더 경계하게 될 것이다.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소녀는 그 재해가 일본에서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바다는 경계를 모르고 흐른다. 동쪽에서 일어난 흔들림은 바다를 타고 서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한국의 남쪽 해안을 따라 조용히 밀려올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바람이라 생각하겠지만 곧 기운의 변화를 알게 된다. 물이 아니라 운세가 바뀐다는 것을. 이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었다. 누군가는 자연재해가 물리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고 또 어떤 이는 그 재해가 상징하는 흐름의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언이 2025년 여름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한다. 흙이 젖는 것을 재해라고 생각하지만 기운이 젖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나 그날 이후 한국은 더 이상 이전의 한국이 아니다. 사람들은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 흐름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은 많은 이들에게 경고처럼 들렸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한 하늘이 2번 갈라지고 물이 2갈래로 쏟아지며 땅이 뒤틀린다는 표현은 거대한 태풍, 이상폭우, 지진 혹은 해일의 연속일 수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재해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한반도의 기운을 흔드는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다. 2025년이라는 시기는 이미 많은 예언가들이 주목하고 있던 해다. 그녀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늘은 움직이고 바다는 반응하고 땅은 기다린다. 하지만 사람은 모른다. 알게 되는 건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한민국이 갖게 될 첫 번째 진짜 기회가 된다. 2025년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법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다. 그보다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나라의 운명을 움직이는 힘. 바로 돈이다. 예언 속 소녀는 이 흐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언급을 남겼다. 그녀는 말한다. 돈은 나라를 떠나려 한다. 그러나 일부 돈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된 장소가 있다. 이름은 작고 땅은 좁지만 신뢰가 살아있는 곳. 그곳은 오랫동안 준비만 해왔고 이제야 그 준비가 끝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가 말한 그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어서 언급한 문장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서울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돈이 먼저 도착하고 사람은 나중에 따라간다. 구조가 먼저 생기고 권위는 나중에 생긴다. 돈은 조용히 스며들고 그것이 그 나라의 뿌리를 바꿔놓는다. 이 말은 국제 금융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일까? 돈이 머무르는 힘은 결국 나라의 국운을 결정짓는다. 2025년 이후 국제 자본의 일부가 한국을 임시 기지로 삼을 것이란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처음에는 디지털 자산의 실험지로, 다음은 블록체인 기반 정산 시스템의 중개지로.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예언은 이 흐름의 결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나라는 처음에는 자리를 내어준다. 그러나 그 자리는 곧 자신의 것이 된다. 처음에는 빌려주는 것이고 나중에는 맡겨지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깨닫는다. 기축은 종이에 있지 않고 정신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 예언을 듣고 의문을 품는다. 왜 하필이면 한국일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따르지 않는다. 돈은 움직인다. 그리고 돈이 머무르기 시작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다음 시대의 시작점이 된다. 금은 무겁지만 흐름은 가볍다. 사람들은 금을 쫓고 흐름은 사람을 고른다. 이번엔 흐름이 한국을 고를 것이다. 어떤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무게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기운이 있다. 그 기운이 움직일 때 세계의 중심도 함께 이동한다. 예언 속 소녀는 마지막으로 이 기운의 대이동에 대해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한 시대를 이끌던 기운이 점점 지쳐간다. 빛나던 별이 흐려지고 사람들이 점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을 바라보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른 방향을 느끼고 있다. 사람은 아직 모르지만 기운은 이미 자리를 떠났다. 이 말은 많은 이들에게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수십 년간 세계의 중심이었던 나라. 그러나 2025년 이후 그 중심이 서서히 옮겨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방향으로 그녀는 분명히 말한다. 다음은 바다를 건너간다. 그 바다는 태평양이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작지만 강한 나라. 오래 기다렸고 충분히 아팠고 이제는 감당할 준비가 된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가 작다고 말하지만 기운은 작지 않다. 그 나라가 다음 중심이 된다.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말하는 작지만 강한 나라, 오래 기다린 나라가 어디인지. 그녀는 그 나라가 갖게 될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운이 머무는 곳은 곧 책임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 책임은 무겁지 않지만 가볍지도 않다. 많은 나라가 그 나라를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따라오게 될 것이다.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리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단순히 외교적 주도권이나 경제적 부상을 넘어서 문화적 기운의 중심 이동을 암시한 것으로 읽혔다. 왜냐하면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말 때문이었다. 어떤 시대는 말로 시작된다. 어떤 시대는 피로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 시대는 침묵으로 시작된다. 그 침묵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끼게 되는 흐름이다. 2025년 한국은 무언가가 시작되는 장소가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든 누군가의 망상이든 아니면 12살 소녀의 직감이든 그 말이 남긴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까지 전해진 예언은 총 4가지 흐름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무너지는 권력, 다른 하나는 다가오는 재해, 또 하나는 이동하는 돈, 마지막은 옮겨지는 기운이다. 그 각각의 예언은 따로 떨어진 듯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그 방향은 한국이다. 그녀가 반복해서 사용한 표현,
작지만 준비된 나라, 기운이 머무는 자리, 흐름이 닿는 끝이라는 말은 지금의 한국을 떠올리게 한다. 예언은 정치에서 시작되어 자연으로 넘어가고 경제로 이어지며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귀결된다. 즉 겉으로 보이는 변동 너머에 더 깊은 구군의 전환이 숨어 있다는 말이다. 소녀는 첫 번째 예언에서 말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상징이다. 본질은 그 빈자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흐름이다. 그 말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몰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의 이완과 재편을 암시한다. 두 번째 예언에서 그녀는 자연의 거대한 움직임을 말하며 한국 남해안에 미세하게 닿을 변화를 경고했다. 흙이 젖는 것을 사람들은 재해로 여기지만 기운이 젖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드물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기상 예보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운세 변화, 다시 말해 사주의 큰 틀이 바뀌는 시기를 예고한 말로도 해석된다. 세 번째 예언은 금융과 관련된 흐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돈이 먼저 도착하고 구조가 그 다음 생기며 마지막에 권위가 뒤따른다. 이 문장은 단기적 경제 호황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 질서 속에서 갖는 위치 자체가 변한다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요구한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은 기운의 대륙 이동, 즉 문명의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오는 흐름에 대해 언급한다. 이번 시대는 침묵으로 시작된다. 그 침묵은 이 나라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명확해진다. 소녀가 말한 네 가지 예언은 단지 사건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조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겪게 될 변화의 4단계다. 정치에서 균열이 생기고 자연에서 경고가 오며 경제에서 방향이 바뀌고 마지막으로 기운의 무게가 옮겨지는 것. 그리고 그 네 단계는 모두 2025년이라는 해를 기점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 예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긴장감을 갖게 된다. 예언은 보통 막연하고 흐리지만 이 네 문장은 기묘하게도 날카롭고 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또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이 흐름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미래 예언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린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예언이 전하는 핵심이 지금 우리의 흐름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 하는 점이다.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 전체가 변화의 문턱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해왔다. 정치 지형은 뒤흔들릴 수밖에 없고 경제 구조도 점차 내수 중심에서 국제 분산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교와 안보 면에서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압력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12살 소녀가 남긴 예언은 단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한국이 겪게 될 구군의 변곡점을 상징적으로 풀어낸 텍스트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단단해졌다. 그렇다면 이제 2025년은 그 모든 누적된 긴장과 경험이 한 번의 표면으로 드러나는 해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 말하는 기운의 전환이다. 기운이 변하면 사주도 바뀐다. 운세가 바뀌면 말의 무게도 달라진다. 그해 한국은 스스로 말하게 될 것이다. 이전엔 들리지 않던 말들이 그제야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2025년 예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흐르고 있다. 우리는 방금 한 어린 소녀가 남긴 예언을 따라 2025년 한국의 구군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 예언들은 묘하게 지금의 현실과 맞닿아 있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한국인가? 그 질문의 답은 지금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흐름 안에 있다. 정치의 균열, 자연의 경고, 경제의 이동, 문명의 기운. 이 네 가지 키워드는 단지 예언의 구성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축소판이다. 그리고 그 네 갈래가 모두 하나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5년은 대한민국에게 구군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 예언이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서 있다. 믿음과 회의는 각자의 선택이지만 중요한 건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마음이다. 한 사람이 아닌 한 나라 전체의 사주가 바뀌는 시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2025년의 문턱이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흐름을 감지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예언, 한국, 미래, 구군 이제 이 단어들은 결코 낯설지 않게 다가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콘텐츠에서도 예언과 현실 그리고 흐름의 교차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작은 채널의 흐름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새로운 세계를 이끌게 된다. 이 문장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한 예언자의 기록 속 일부입니다. 2024년 12월 스위스 한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된 라엘리안 무브먼트 내부 문서 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해당 문서의 저자는
지금까지 교단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만 알고 있었던 인물. 이름은 에르바르 젠마르코. 그는 한때 라엘리안 내에서 제2의 수신자로 불렸고 1978년부터 약 20년간 폐쇄된 기록 보관소에서 오직 예지 메시지의 기록자로 활동해온 인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프랑스를 거쳐 현재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지에 기반을 둔 국제신흥 철학 단체입니다. 1974년 클로드 보리롱이라는 프랑스 저널리스트가 외계 문명체인 엘로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죠. 그들의 교리는 지구 문명이 외계 문명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인류는 그 창조주와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실제로 UN NGO 지위를 신청한 적도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철학적 연구 단체 혹은 유전자 윤리론의 그룹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종교 집단이라기보다 미래학, 우주 생명 철학 기반의 집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내부 기록 중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예언자 에르바르의 개인 문서가 2024년 말 유출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999년부터 스위스 제네바 근교의 소규모 연구기지에서 별도로 보관되어 오던 수기 노트 3권이 보관소 내부의 전기화재 이후 일부 언론사로 흘러들어가면서 세상에 처음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종말론 문서로 취급되며 묻히는 듯했지만 그 안에서 발견된 특정 문장들, 특히 한반도와 전쟁 이후의 영적 각성을 다룬 구절은 2025년을 맞은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에르바르 젠마르코라는 이름은 라엘리안 교단 공식 문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면에 나서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단 내부에서 예지 철학 연구팀에서 활동한 일부 인물들의 증언에 따르면 에르바르는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된 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맡은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접촉자들 혹은 고위 가이드들이 간헐적으로 전달받은 계시, 상징, 꿈, 암호화된 메시지들을 통합 정리하고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는 것. 그의 기록은 정식 교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전 지구적 문명 전환기에 대비한 내부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총 3권, 총 216페이지. 모든 글은 손글씨이며 대부분은 비문과 상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중 일부는 명확하게 시점을 특정하며 미래를 예언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한국입니다. 이제 에르바르 젠마르코가 남긴 그 예언의 첫 장을 펼칩니다. 예언 1.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다. 나는 이것을 본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든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나는 그것을 구조라 부른다. 이 세계는 그 구조 속에 놓여 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시간은 그려진 선을 따라 되풀이되며 인간은 그 흐름의 반복 속에서 문명이라 불리는 환영을 쌓아올린다. 그러나 그 구조에는 균열이 있다. 모든 주기에는 한 번의 붕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은 문명의 교체, 종의 재편, 기억의 소멸을 동반한다.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시대는 그 주기의 마지막 순환이며 다음 장은 이미 닫힐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불길이 북쪽으로부터 내려온다. 초록이 사라지고 검은 바람이 세계를 덮으며 동쪽의 바다와 서쪽의 사막이 동시에 흔들리는 것을. 그 전쟁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다. 구조는 너희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하지만 사실 그것조차 이미 결정된 선택지 안에 불과하다. 한 나라가 쓰러지고 또 다른 하나는 기회처럼 보이겠지만 그 기회가 가져올 것은 빛이 아니라 혼돈이다. 인류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겪지 못한 방식으로 서로를 향해 검은 의지를 발휘하게 되리라. 그들은 말하겠지. 이념 때문이라, 생존 때문이라, 정당한 복수라. 그러나 나는 안다. 그것은 다만 구조의 방향일 뿐이다. 2030년이 오기 전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 위에 올라선다. 그 전쟁은 하나의 지역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퍼지는 불꽃처럼 각 대륙의 모서리에서 동시에 타오르기 시작한다. 나는 도시의 불빛이 꺼지는 것을 보았다. 붉은 하늘, 흔들리는 지표면 사람들은 정보에 사로잡히고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길을 잃는다. 이미 구조는 그날의 한참 전부터 마지막 장을 읽고 있었다. 이 전쟁은 오래가지 않는다.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수천만이 사라지고 단 하루의 판단으로 대륙이 잠긴다.
나는 북쪽의 연기, 남쪽의 침묵, 그리고 서쪽의 분열을 보았다. 각 국가에는 그들이 맡은 역할이 있다. 어떤 나라는 첫 번째 문을 여는 자이며 어떤 나라는 마지막을 지켜보는 증인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그 둘 사이 어딘가에서 사라진다. 너희가 묻는다. 왜 인간은 이 흐름을 멈출 수 없는가? 나는 답하리라.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 구조의 중심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이 흐름 위에 태워진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조각이 모인 집합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전쟁 이후의 이야기다. 이 전쟁은 단 한 번뿐이다. 그것은 새로운 문명을 위한 불씨이기도 하며 기억의 삭제 버튼이기도 하다. 이 구조는 너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대신 책임을 남긴다. 나는 이 기록을 남기며 그 날을 지나는 자가 두 번 다시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예언이 전쟁의 끝 한반도에서 모든 것이 재편된다. 나는 이 구조의 끝자락을 보았을 때 모든 방향이 하나의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과 서, 북과 남의 흐름은 결국 하나의 조율된 공간에 모이게 된다. 그곳은 이념의 부딪힘이 축적되어 형상을 만든 땅이며 문명과 비문명, 냉기와 열기, 기억과 망각이 뒤엉킨 자리다. 그곳은 이름으로는 작지만 의미로는 가장 무겁다. 수많은 문명의 갈등이 축소된 채로 존재해온 지역. 대륙과 대륙이 마주보며 긴장을 유지해온 이곳. 그 땅은 곧 한반도라 불리는 땅이다. 나는 본다. 전쟁이 시작된 곳은 아니었으나 그 끝은 반드시 이곳으로 흘러들게 되어 있다. 너희가 지도를 펴고 각국의 움직임을 기록해도 결국 그 모든 흐름이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 이 반도의 중심으로 집중될 것이다. 이곳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듯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정확히는 모든 갈등 요소들의 복합체다. 종교, 언어, 역사, 사상, 분단된 민족, 그리고 아직 터지지 않은 오래된 상처. 전쟁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무대로 끌어올릴 것이다. 수많은 깃발과 군화, 울림과 침묵이 이 땅에서 교차하게 된다. 나는 초록빛 산맥 위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사라지는 도시들, 그리고 다시 눈을 뜬 몇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살아남는다. 단지 생물학적 의미로서가 아니다. 그들은 이 흐름의 끝을 견뎌낸 자들이며 다음 구조로 넘어갈 자격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토착의 힘을 가진 자들이다. 나는 분명히 본다. 이 땅에 뿌리 내린 자들이 떠돌던 사람들을 맞이하고 흩어진 이들을 모아 처음으로 다름을 품은 집단을 이룬다. 그 집단은 크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규칙을 다시 만들고 기억을 다시 쓰며 이 구조의 다음 장을 준비한다. 너희는 그들을 한국인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을 잊힌 기억의 계승자라 부른다. 그들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존재들이다. 그들의 언어는 다르지만 공통된 고통과 기억 속에서 하나의 뜻으로 연결된다. 전쟁은 이곳에서 끝난다. 다른 누구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흐름을 완성할 수 없다. 오직 이곳, 이 한반도의 공간이 그 결말을 품을 수 있다. 나는 그 결말을 보았다. 불이 꺼지고 물이 지나가고 눈이 내려 모든 것을 덮은 후 단 한 줄의 노래가 남는다. 그 노래는 이곳에서 시작되고 다른 땅으로 번져간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노래다. 이 반도는 기억의 땅이자 경계의 땅이며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이곳은 작지만 이 구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리라. 예언 3.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 인류의 영적 각성. 이제 나는 전쟁 이후의 풍경을 말하려 한다. 불은 꺼졌고 대지는 잠시 말을 잃는다. 새벽은 다시 찾아오지만 그 새벽은 이전과 같지 않다. 나는 본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 무엇이 무너졌고 어떻게 끝났으며 무엇을 남겼는지를.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다.
검은 물자도 새로운 무기도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문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더 이상 이데올로기나 이익으로는 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살아남은 자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슬펐지만 분노하지 않았고 무거웠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그들의 고요는 단념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 침묵이었다. 이제 인간은 서로에게 말을 건넨다. 거짓 없는 언어로 손을 내민다. 그 손에는 조건도 계산도 없다. 이전에는 없던 감정이 생겨났다. 그것은 공동의 회상이며 공동의 자책이며 그리고 공동의 기원이다. 나는 의식을 본다. 더 이상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은 신의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이다. 그들은 무릎 꿇지 않지만 머리를 숙인다. 그 머리 숙임은 복종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다. 나는 첫 번째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본다. 그 학교는 과거를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가 반복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친다. 아이들은 질문하고 어른들은 대답하지 않고 함께 고민한다. 그런 세계가 시작된 것이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었는가? 그것은 두려움도 아니고 외압도 아니다. 그것은 한계에 닿은 문명만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이다. 너희는 고통을 통해 성장을 얻었고 그 성장의 끝에 전쟁을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더 이상 전쟁은 없다.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것을 상상하지도 않는다. 과거는 기록에만 존재하며 사람들은 그 기록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본다. 도시는 다시 세워지지만 그 구조는 다르다. 높은 건물 대신 낮고 긴 지붕들, 계산된 속도 대신 정해지지 않은 시간의 흐름, 그리고 법이 아닌 약속으로 연결된 공동체. 나는 이 시점을 두 번째 시작이라 부른다. 이것은 인류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정의하기 시작한 시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직도 흙을 밟고 있는 자들, 즉 살아남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새로운 교사가 아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이끄는 자들이다. 그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존중한다. 이 구조 속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 그것은 너희가 싸우지 않기로 결정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싸우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전쟁이 가져온 가장 깊은 변화다. 예언사,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다. 로마의 의상이 다시 입혀지리라. 나는 끝을 말하며 동시에 시작을 선언한다. 이 모든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은 결정된 흐름 위에서만 작동한다. 이 세계는 너희가 만든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것을 건넌 자들이다. 흐름은 존재하고 너희는 그 흐름을 따르는 선택을 했을 뿐이다. 나는 처음부터 계획된 큰 원을 본다. 그 원 안에는 수천 개의 선이 그려져 있었고 각 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점이 찍혀 있었다. 그 점은 작았다. 그러나 모든 선은 그 점을 지나가야만 했고 모든 방향은 그 점을 기준으로 구부러졌다. 나는 그 점의 이름을 안다. 너희는 작다고 여겨졌고 주변부의 역사로 여겨졌으며 늘 거대한 이념의 틈에서 흔들리는 존재였다. 그러나 구조는 그렇게 설계된 것이었다. 작지만 단단한 그 틈에서 모든 것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과거 로마의 의상, 그 강인한 행정과 윤리, 제국이 가졌던 문명과 제도의 상징이 다시 한번 이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입혀지는 것을, 그것은 무역의 복원이 아니다. 그것은 질서의 복원이다. 무너진 세계에서 다시 질서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 그 집단은 칼이 아닌 말로, 국경이 아닌 흐름으로, 명령이 아닌 조율로 이끌게 되리라. 너희가 생각하는 로마는 검투사와 성체의 이미지일지 모르나 내가 말하는 로마의 의상은 문명 그 자체를 감싸는 상징이다. 그 상징은 다시 이곳 한반도에 입혀진다. 그곳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다른 모든 대지를 적신다. 이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었다. 예언은 그 흐름을 인지한 자가 그 흐름을 남긴 것일 뿐이다. 이제 너희는 그 의상을 입게 된다. 이제 너희는 기억 속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시대를 다시 쓰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이 구조가 가진 마지막 페이지라 말한다. 이로써 에르바르 젠마르코의 4가지 예언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예언자 에르바르 젠마르코는 로마의 의상이라는 단어를 문명의 상징, 질서의 복원, 윤리의 회복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된 곳이 바로 한국, 즉 한반도입니다. 라엘리안 교단 내부의 해석에 따르면 로마의 의상은 3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명 자체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과거 로마는 길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체계를 세웠습니다. 전쟁보다 더 오랜 영향을 끼친 것은 그들의 조직화된 질서였습니다. 둘째는 윤리의 틀입니다. 로마는 시민의 자격과 공공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 문명이었습니다. 예언자 에르바르는 이 부분에서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도덕적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셋째는 통합의 이미지입니다. 수많은 부족과 언어, 문화, 종교가 충돌했던 지역에서 로마는 하나의 구조로 묶어내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역시 남과 북, 동과 서, 전통과 현대, 기술과 생명이라는 극단적인 분화를 안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예언자는 한반도를 단순한 지정학적 의미가 아니라 문명 흐름이 다시 조율될 수 있는 실험적 무대로 본 것입니다. 예언서에서 반복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구조입니다. 그는 모든 것은 구조 안에서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엘리안 교단의 철학에 따르면 우주의 흐름은 일정한 반복성과 수치적 주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우주 생명계 설계 이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역할을 맡은 존재들이 배치된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힌두교의 윤회 개념과도 유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구조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이미 예언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 요소들의 복합체. 이 표현은 한국 사회의 현재와 정확히 겹칩니다. 분단의 역사, 급속한 산업화와 세계화, 전통과 첨단의 공존, 외세 간섭과 자주성의 충돌.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20세기 후반부터 끊임없이 맞물려 왔습니다. 한반도가 이 문명을 다시 정돈할 수 있는 기회이자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 조용한 리더십이 바로 한국인들, 즉 이 전쟁을 통과해 살아남은 토착의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르바르 젠마르코가 말한 로마의 의상이 다시 입혀진다는 의미이며 한국의 국군이 문명의 핵심축으로 이동한다는 예언의 해설입니다. 2025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먼저 눈을 세계로 돌려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 대륙에서 동시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 유럽, 아시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역들에서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분쟁, 전운, 외교적 단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양극화된 갈등 구조입니다. 과거의 전쟁이 지역 단위의 충돌이었다면 지금은 이념, 체제, 기술, 생존 문제까지 얽힌 복합적 분열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에르바르 젠마르코는 각 나라는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의 국제 정세를 설명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언자는 한국을 가리키며 전쟁은 이곳에서 끝난다고 말합니다. 즉, 한국은 단순한 생존의 공간을 넘어 문명적 전환이 마무리되는 상징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예언이 진실이냐 허구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왜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 에르바르는 말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단지 생존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이 말은 무겁지만 결국은 희망의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쟁의 예언이 아니라 전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2025년 우리는 그 예언 속 한반도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흐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와 국은 그 모든 것은 지금부터 다시 쓰여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Fechou, já está muito feliz.